자,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식민 통치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건너뛴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방법을 바로 무단 통치라고 불러요. 그렇죠? 계속 공부하고 있죠. 굉장히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했다. 근데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 조선인들이 자신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조선인들이 자율성을 준다고나 할까? 자기들한테 약간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해서 통치를 뭘로 바꾸냐면 바로 문화 통치로 바꿔요. 말 그대로 문화 통치는 조금 더 그런 조선인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한 1930년대 초반까지는 조선인들이 조선어도 배울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같은 것들도 좀 더 세우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회사도 조금 만들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통치 방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선인들 조금 잘해주는 척 하다가 본격적으로 1930년대 들어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는 조선을 뭐라고 해야 될까? 힘으로만 빼앗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인들을 바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의 교육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국 신민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황국 신민화라는 것은 뭐냐면 황국, 그러니까 즉 일본 황제의 신민, 그러니까 새로운 국민이 되게 하는 거지. 새로운 국민이 되게 한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지. 즉 이제부터 조선인도 누구에게 충성해라? 일본 황제에게 충성해야 된다. 요런 교육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훨씬 1930년대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조선인이나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리려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거를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용어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에 정확한 의미 알아두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30년대 이후 바로 이때가 바로 황국 신민화 시기라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 대신에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로 뭘 금지시키는 거야?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말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즉 우리말을 못 쓰게 해서 우리말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그렇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이런 지배 방식인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특히 조선어를 어디서 많이 못 쓰게 하겠어요? 대표적인 공간 학교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선어를 절대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 조선어를 쓰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일제시대에는 굉장히 무서운 제복을 입고 뭐 이런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두들겨 맞는다든지, 그 다음 서로 학생들이 이 조선어를 사용하는지 감시하게 만든다든지 굉장히 이런 무서운 분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제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했다. 이런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이제 식민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뭐 조선인들은 뭐 우리 붕당 정치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붕당을 이루고 늘 싸움만 한다. 니네는 서로 패거리만 이루어가지고 다투기만 하는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네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서로 협동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조선인 우리 조선 사회에서의 붕당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깎아내리죠. 물론 붕당들이 뭐 서인, 동인, 뭐 노론, 소론 나누어서 다투는 것이 우리 영조와 정조 때 탕평책으로 나왔고 실제로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사람들은 뭐 3명, 4명만 모여도 약간 의견이 달라지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야. 물론 조선사회도 이제 그런 토론을 바탕으로 더 근대화되거나 더 발전된 나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왕이 있고 양반이라는 이런 신분 제도가 있던 사회의 한계점이었겠죠. 이것이 조선 사회에서만 문제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끼리 서로 입장이 다르고 그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건강한 사회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너네 조선인들은 모이면 싸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일본인들은 모이면 뭐 토론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학교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왜?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너네는 굉장히 조선인들은 게으르다. 그 다음 너네는 굉장히 더러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무슨 조선 사람들이 게을러. 옛날 사회는 시계가 없잖아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집에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열심히 짓고 했던 것이죠. 근데 무슨 이런 게 게으르고 더러워요. 저 옛날에는 뭐 당연히 화장실이 많지 않고 샤워장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란 게 그렇죠. 이거는 뭐 동양 서양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야. 그걸 더럽다고 볼 거야? 아니잖아. 자기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역사들을 왜곡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조선인 너네는 게으르고 더럽고 너네는 싸우기만 하니까 바로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너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가르친다.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을 결국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맞아요. 어찌 보면 뭔가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이런 것보다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뭔가 세뇌시키거나 이런 걸 세뇌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정말 악랄한 방법으로 이제 조선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한국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국에 세워진 신사에 강제로 참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사참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신사라는 것은 일본인들의 약간 특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본 왕실이나 조상이나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 그러니까 일본의 공로를 세운 사람을 신처럼 모시는 곳이야. 그래서 아니 신사는 일본인들만 가서 절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게 하라며 강제로 신사에 참배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왜 우리가 일본인 나라를 위해서 뭐 싸우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한테 왜 우리가 절을 해야 돼? 하지만 여기 보시면 수많은 사람을 결국 조선인들 끌고 와서 일본에 대한 뭘 확인하는 거다? 충성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 가서 만약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너 지금 일본에게 맞서는 거야? 독립운동가야? 잡아가서 고문하거나 그렇지 피해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학교 학생이 여기 가서 절하는 걸 거부한다. 그러면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신사참배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특히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종교인들이겠죠. 특히 종교 중에서도 누구겠어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교회나 천주교. 왜? 기독교나 천주교는 하나님 이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근데 신사라는 것은 일본인의 조상이나 공로가 큰 사람을 신처럼 모시고 인사하는 곳이니까 특히 이 기독교 세력들은 절대 인사하면 안 되겠죠. 이 신사참배 자신들은 꼭 독립운동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으로도 맞서야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지만 상당히 많은 기독교 세력들이 이 신사참배를 해요.
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걸 거부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만약 이걸 거부하는 순간 일본이 얼마나 그 종교를 탄압하겠어. 그래서 그냥 신사참배 해버리는 그런 종교들도 많았다는 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당시에 또 우리 강제적으로 시킨 일본이 잘못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창씨 개명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이름이 홍길동인데 이제 나의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내 이름을 뭐 그렇게 바꿀 수는 없겠네. 이토 히로부미? 일본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되죠.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받아줘. 예를 들면 학교에 들어갈 때도 저 이름 홍길동인데 오면 너 안 돼. 일본식 이름 지어와. 그래서 이제부터 일본 이름으로 불리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인인, 한국인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1930년대를 바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우리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정책을 펼친다 해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민족이라는 개념, 조선인이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내가 한국인이야? 그치?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뭐 여러 가지 문화, 그치? 뭐 케이팝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한식이라든지 김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 거잖아. 근데 바로 이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조차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사진으로 보면 우리말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역사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요런 것들 됐죠? 네, 일본어만 교육하는 것이죠. 여기 칠판을 보시면 그렇죠?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있죠. 다음 왜 우리가 일본처럼 신사에 절을 해요? 신사 참배.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일본이 더 뛰어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선인들을 깎아내리는 역사 왜곡. 그 다음에 이름을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어라. 바로 창씨 개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인이라는 생각,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바로 민족 말살 정책 펼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는 더 나아가서 바로 자신들의 전쟁에 조선인들을 바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강제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이 왜 이 발악을 펼치게 되냐면 일본이 이제 1937년부터 중국과 더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 전쟁이에요. 당연히 중일 전쟁에서는 처음에는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근대화되거나 아니면 무기가 더 발달하고 군대가 훈련이 더 잘 됐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일본이 처음에는 크게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엄청 크잖아요. 그쵸?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이제 몇십 배 큰 나라잖아.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다 보니 중국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나 병력으로만은 중국 전체를 차지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전쟁에 투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바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국 이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강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들이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끌고 가느냐? 무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전쟁 군인으로 강제로 동원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바로 강제징병. 말 그대로 강제로 얘는 징병은 뭐야? 군인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거죠. 네. 바로 이제는 뭐라는 거야? 니네도 전쟁터 나와라. 누구를 위해 싸워라? 일본을 위해 싸워라. 왜? 야, 이제부터 니네 민족은 없고 바로 너는 뭐니까? 너는 이제부터 일본 황제 새로운 국민 아니냐? 이제부터 일본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 실제로 뭐 어떤 조선인들은 본인이 일본인이라 생각하고 이 전쟁터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일본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강제 징병이야.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공장이나 이런 곳에 끌고 가는 걸 강제 징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공장이나라든지 탄광 이런 데에 굉장히 끌고 가는 것이죠. 그 강제징용이 잘 나와 있는 영화 뭐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좀 몇 년 지나긴 했죠. 군함도 이런 영화를 보면 저 군함도라고 하는 곳에 탄광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잘 나와 있는 영화가 바로 이 군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이렇기 위해서 우리 말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윤계상이랑 유해진 나오는 영화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영화가 선생님 재밌게 봤었는데 영화가 무슨 영화였더라? 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말모이. 여기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하니까 우리말을 굉장히 지키기 위한 과정으로 나왔던 영화가 말모이. 이 영화를 보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방해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영화가 바로 말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영화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역사 시간에 뭐 잠깐 설명하는 건 여러분 처음 듣는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와들 거야.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돼? 머리로만 이제 외우고 있겠죠. 하지만 이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를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물론 이 당시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훨씬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 근데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겠다. 많은 고민을 했겠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지만 선생님도 이런 영화들 다 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책으로만 배웠던 것이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으니까 꼭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유튜브 검색해도 요즘에는 짧게 요약해서 영화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영상도 많으니까 관심 있으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제의 만행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조선인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바로 전쟁터에 끌고 갔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본 군인들은 결국 남자잖아요. 일본 군인들은 이 남자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어쨌든 싸우는 이 남자들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이런 군인 남자들의 결국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결국 조선인들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조선 여성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 결국 엄청난 성폭력들을 가하는 것이죠. 얼마나 나라를 잃은 나라의 슬픔입니까? 항상 이렇게 가장 약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죠. 힘이 강하거나 돈이 많은 자는 대부분 친일로 돌아섰을 것이고 이런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안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동원된 어린 학생들 사진까지 있는 것이죠.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갖가진 방법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선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괴롭히고 심지어 나중에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막 조선인들의 숟가락 밥그릇 막 그런 것까지 다 뺏어가서 무기를 만들 정도로 정말 나중에는 이 전쟁에 미쳐버려요, 일본이. 그런 상황들로 간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와 수요 시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일본군 위안부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한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른다. 그래서 1933년부터 3년에 위안부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이를 뒤집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들은 그런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많은 시민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25년이 넘도록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위안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바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서 국내 여러 곳에 세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이 있죠. 네, 이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런 피해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그리고 일본의 사과를 받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제가 강압적으로 식민 통치를 하는 중에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것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겠죠. 그 중에서 유명한 인물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학자셨어요. 역사를 공부해서 바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높이고자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유명한 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독립운동도 그냥 열심히 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아까 선생님 말모이처럼 바로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는 말 그대로 조선어를 공부하는 학회,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죠. 우리말을 연구하는 단체. 그래서 우리 글의 가치를 알리고 한글을 보급하고 사전을 편찬하는데 힘썼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잘 나와 있는 게 영어 아까 말하는 말모이 보시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셨구나. 전국에서 사라져가는 우리말들을 모아서 만약 일본이 계속 이렇게 일본어만 쓰게 하면 우리말이 사라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전국 각지에 있는 그런 우리말들을 다 모아서 사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대단한 작업이죠. 우리의 지금 국어사전 같은 걸 만드신 거지. 그래서 책으로 남겨놔야 그 말들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일본이 심하게 방해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말모이에 잘 나와요. 그 다음 또 한용운이나 이육사 선생님 같은 인물들은 바로 시를 지었다. 한용운 선생님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용운 시인이나 이육사 시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많이 배우실 거예요. 한용운 선생님은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의 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님의 침묵. 그 다음 이육사 선생님은 요 밑에 나오는데요. 광야나 청포도와 같은 작품을 지어서 광복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드러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가시면 아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가셔서 공부해 보세요. 자, 그래서 꺾이지 않는 민족 정신을 그들의 작품에 담았다. 그리고 각종 민간 언론기관과 청년 학생들도 독립운동의 의지를 우리 민족에 심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이 독립운동가라면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것이죠.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이 있겠죠. 맞아요.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해보면 역사를 공부하신 신채호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신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 다음 우리말로 된 시,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뭐 그림을 그려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독립운동들이 있을까요? 뭐 연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신 분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그 다음 또 우리 간송 전영필 선생님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독립운동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또 뭐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맞아요. 우리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운동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탐구활동은 신채호 선생님의 이야기네요. 신채호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해서 여러 역사책을 썼다. 그래서 신채호는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 확정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 언론인이다.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글을 썼다. 그래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에 관련된 전기. 그는 조선 상고사에서 고조선부터 시작하는 우리 고대사를 소개해 우리나라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던 일본 역사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채호가 이순신, 을지문덕과 같은 전기를 쓴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나라의 우수함, 그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이순신이나 을지문덕 같은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에 맞서 싸운 인물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쓰셨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신채호 선생님처럼 만약에 인물전을 쓴다면 이순신이나 을지문덕 외에 꼭 들어갔으면 좋은 인물, 그 다음에 왜 그 인물을 선택했는지까지 한번 생각해보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황국 신민화,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아주 이런 못된 정책들을 펼쳤다.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선인, 한국인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는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본을 비판하는지 이런 근거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일본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우리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정책에 맞서서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역사 공부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